윤 소장입니다. 24년도 2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년도 1월 달에 그 현 정부 대통령께서 그 GTX, 원래는 저희가 GTX A, B, C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이번에 발표가 A, B, C 노선에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노선은 올해 3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그리고 지제까지,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되는 부분, 또 B 노선은 송도에서 여기 그 별내 왕숙 지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호평까지 갔다 마석까지 가서 가평 춘천으로 연결되는 거, 연장되는 거. 그리고 A, B 노선이 그렇고, C 노선은 덕정에서 의정부, 그 다음에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그 다음에 양재,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금정에서 이제 Y자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역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있는데, 이제 연장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ABC 노선은. 그래서, C 노선은 수원에서 이제 화성, 병점이죠. 여기 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점, 오산, 그리고 평택 지제역,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아산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 노선, 추가 노선이 발표가 됐고, 위로는 이제 덕정까지 갔던 게 이제 덕정 신도시 그 회천지구죠. 회천지구에서 이제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거. 동두천 연장, 가평, 춘천, B 노선은, C 노선은 밑으로 이제 수원에서 병점, 화성 병점, 오산, 그리고 이제 평택 지제역, 그 다음에 천안, 아산 노선이 이제 확장 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규제책이 나와 있는 규제 26번 규제를 했었죠. 촘촘하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규제를 다 풀어준 규제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 23년도에 13대책에서 다 풀었고, 22년 이제 6월 달에인가 취임을 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 풀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분상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는 2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서울 분상제 지역을 3년으로 연장하는 거를 합의를 했는데, 합의안이 국회가 통과했습니다. 엊그저께. 저번 달에 그 24년도 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가 됐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2월 달에는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다음에는 국토부에서 청년 주택 드림이라는 그 적금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청약 이자율은 4.5%,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청약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대출 이제 청년 주택 드림 대출로 이제 아파트 사게 되면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되니까, 누구나 청년이면은 누구나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해야 되죠. 우리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 또는 뭐 주변 분들한테 꼭 좀 권해드리는 걸로.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자녀분들한테 다 기본적으로 하고, 또 세대 분리 다 해놔야 됐고, 그동안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오는 거죠.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생아 대출 이런 거 다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좋으면은 국가에서 이런 거 해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러니까 꼭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또 결혼해서 자녀가 있게 되면은 포인트도 들어가고, 또 신혼 때는 특공을 2번이나 청약할 수 있고, 이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연소득 조건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청년이라면은 이제 해당이 돼요.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셔라.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은행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 좀 서울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조금, 22년도는 공포 그 자체였고,
23년도 상반기 때는 조금 오르는 쪽으로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반기 23년도 하반기 때는 거래 절벽이 있었죠. 서울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1월 달에 좀 서울의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송파,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는 결국 이제 서울서부터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신규 3기 신도시 검단 비슷하게 3기 신도시 입주했던 아파트들, 송파의 헬리오시티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단지가 이제 좀 전세 가격이 안 좋다가서부터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서울은 물론 전세 가격이 보합세고 떨어진 데도 있지만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고, 올해 이제 24년도 1월 달에 서울서부터 그 신규 아파트, 강남에 있는 신규 아파트, 송파,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런 쪽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거래 유형의 4분의 1 정도는, 매매의 4분의 1 정도가 지방에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의 재력가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그런 분들, 또 그 외에 지방의 재력가들이 서울이 많이 다운이 되면, 강남 특히 3구 다운이 되면 이제 지방의 매입 세력들이 올라왔고 서울 거를, 강남 거를 이제 매수를 한다. 통계를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매입을 했다. 요런 통계가 있었고. 강남 같은 이제 조금 강남이나 한강변, 이제 마포, 한남, 그리고 이제 성동구, 요런 쪽, 그 광장구, 광장동 이쪽, 그 조금 가격이 높은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1월 달서부터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결국에는 집주인들은 매매가 안 되면 식구들한테 증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증여를 많이 받았다. 거래 가격이 싸지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작년에 이제 갑자기 그 금리가 올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서울서부터 이제, 검단도 벌써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 검단 신도시도 이제 6억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1월 달에 분양했던, 사전 청약했던 그런 단지들, 2단지에 중흥 S클래스나 제일 풍경치의 3 같은 경우는 5억대 초반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84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한 5천만 원 빼면은 이제 74가 되겠죠. 30평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건축비 상승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서울 기준으로 보면, 옛날서부터 그 진행됐던 그런, 이제 둔촌 주공을 보면 아시죠? 한 12,000세대 정도 되는 조그만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 되는 한 단지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중간에 시공하는 시행은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이죠.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비 인상으로 인해서 몇천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23년도에도 건축비를 조합해서 부담을 해줘서 공사가 진행이 됐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 잠실 진주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2단지, 뭐 4단지 이런 거, 신반포 이런 거 전체가 다 지금 건축비 증액을 요구를, 시공사가 요구를 했고, 사업 주체가 조합이죠. 조합이 그 건축비 증액을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토지 가격은 제외하고 인건비, 뭐 그 조달 금리, 행정비, 세금, 부대 비용, 건축 자재 이런 상승,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분양가가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 건축비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소식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도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직접적인 우리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사무실이 이제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업한 횟수보다 개업한 곳보다 폐업한 곳이 더 많아졌다. 폐업이 별로 없었죠. 개업에 비하면. 물론 폐업이 있었긴 하지만
개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폐업을 더 많이 한다 기존에. 부동산 폐업, 중개업소 폐업이 많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전 정부 들어서 26번의 규제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게 다운시켰고, 규제를 가했던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폐업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26번의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계속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 부동산 규제 전부 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풀고 있는데, 지방의 그린벨트 요번에 2월달에 24년 2월달에 지방 그린벨트 뭐 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겠다고 했고,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우리 저 강남 3구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허가를 받아야죠. 토지 허가 거래를 하려면 그 부분은 아직 이제 그 해제를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그거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요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금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금리를 왜 한국은행은 안 내리겠다고 하고 하는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엊그저께도 지금 2월 달 금리도 동결을 시켰죠. 동결을 시키면서 이제 추세가 올릴 거냐, 동결로 쭉 아니면 내릴 거냐에 23년도서부터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근데 사실은 21년도 상반기 되면서부터 우리가 먼저 올렸어요. 0.5%에서 미국은 0.25%였고, 기준금리가 우리는 0.25%였는데, 먼저 한 세 쿼터를 한 두 쿼터를 먼저 올렸죠. 하반기서부터 올렸고, 22년도 그때 당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안 올리다가 괜찮다, 견딜 수 있다 그래갖고 페드가 그때 당시에 그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인플레가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뛰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때서부터 이제 25포인트 올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5포인트 올렸다가 또 50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22년도 그 2쿼터에는 75포인트씩 이제 세 번 올리죠. 4번 올렸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국이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되죠. 이때 당시에 올린 이유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올린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내릴 거다. 우리 한국이 먼저 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이 지금 채권 10년물 금리가 지금 4.3%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95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시장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갭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미 연준은 동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시장 유동성이 꽉 조여지거나 그러면은 미 재무부에서 오늘 채권을 막 풀죠. 막 채권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작년 23년도 12월 달에 이제 유동성이 갑자기 고갈이 되고 이러니까 그 파월이 금리 내리겠다 이거 깜짝 발언을 해가지고 전체가 세계 전체가 지금 금리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원하면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모두가 원하니까 그렇게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미 재무부가 돈을 풀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페드하고 재무부하고 하면서 돈 유동성을 계속 조절을 하죠. 돈을 풀고 있습니다. QT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풀고 있단 말이죠.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페드만 바라보고 있는데, 페드는 사실은 항상 틀리잖아요. 요때도 틀렸거든요. 요때도 틀렸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4.3% 정도 될 겁니다. 10년물이 미 채권 금리가.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4.3%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높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거 물가 잡는다고 뭐 이런 명목상으로는 했는데 전부 다 뜨겁죠. 고용도 뜨겁고, 주식 시장도 뜨겁고, 전부 다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때부터 이제 기축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무역 적자도 있고 기축통화의 숙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중국을 누르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으로 끌어들이죠. 또 옛날에는 뭐 미국에 가면은 그 세차장에 뭐 남미 그 멕시칸들 막 싸니까 막 서너 명씩 붙고 했대는데 지금 뭐 다 쫓아내가지고 트럼프 때 못 넘어가게 하고 방벽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인이 많아지는 거죠. 고용이 많아지는 거죠.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중국을 쬐고 이러면서 중국을 견제를 너무 많이 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도 현대차도 다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한다고 투자를 한다 그랬고 바이든이 한국 와갖고 땡큐 하면서 그러죠. 기업인들 하죠. 그래서 삼성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현대도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교과서대로 이렇게 했죠. 공무원이잖아요. 교과서대로 쭉쭉 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컴퍼스가 기니까 경제가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못 쫓아가죠. 쫓아가다가는 한국이 죽게 생겼거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딱 멈추죠. 멈추고 났을 때 난리가 났었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22년도 그 한 3쿼터 될 9월 달 정도 되는 요때 멈추죠. 이 길이 아닌가 봐.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때 각국의 금리를 따져보면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고 중국도 금리가 멈춰 있는 안 따라서 오르고 멈춰 있었고 대만도 그렇고 저쪽에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쭉 따라왔죠.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뭐 한다 해갖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올리고 쭉 동결로 가죠. 동결로 갔는데 외국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오히려 들어왔죠. 더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은 너무 좋으니까 미국이 이거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트럼프 때부터 그 전서부터 오바마 때서부터 트럼프 때서부터 그 아메리칸 퍼스트 그 영향이 있어서 지금 좋은 거죠. 근데 그 결국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 편 들어서 쫓아갔죠. 근데 결국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내려도 욕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같이 따라가자니 그 내수가 너무 피해가 됐고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얘기한 게 내수가 너무 유동성이 없다. 돈이 없다. 시중에. 누가 다 가져갔냐. 이 금리 올린 거 혜택을 누가 받냐. 우리 중산층 또 자영업자들 또 일반 서민들 가게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결국에는 은행으로 갔잖아요. 기재부나 한국은행은 은퇴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야잖아요. 증권사라든지 캐피털사라든지 이런 데로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검사나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은퇴하면 어디로 가요? 뭐 김현장이니 뭐 이런 로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갈 자리에 있는 애들하고의 이런 카르텔, 우리나라에서 법적의 카르텔, 금융계 카르텔 제일 크죠. 누가 막 요즘에 유행하는 카르텔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죠. 왜 못 내려? 내려야 되는데도 못 내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수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지금 뭐 다시 오른다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안 내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도 이미 1년이 지났단 말이죠. 작년도에 2차례만 올리고. 근데 결국에는 물가는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3%, 2%대 후반, 3%대 초반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찌됐건 복잡은 하지만 금리는 이런 추세다. 좀 많은 이 금리 21년도서부터 이 도표를 보다 보면 왜 지금 한국은행 못 따라가고 있습니까? 옛날 교과서대로라면 따라가야 돼요. 응? 외국인 자금 다 지금 금리차가 여기서부터 여기 75포인트씩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가다가 멈췄잖아요. 컴퍼스가 짧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네.
교과서하고 틀린 얘기잖아요. 해보니까. 결국엔 이 금리 인상으로 돈 버는 건 어디야? 은행이 벌었잖아요. 은행이 몇 조 벌었어요? 거의 50조 가까이 이상 벌었잖아요. 그 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땅 짓고 헤엄쳤습니다. 주담대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국민한테 은행이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결국에는 우리 주머니 돈에서 다 가져간 거잖아요. 안 올려도 될 거를 올린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봐야 돼. 또 복잡해져. 못 내려. 근데 미국이 오늘 요번에 내릴까 하다가 안 내리고 쭉 하는데 너무 고용도 뜨겁고 소비도 뜨겁고 하니까 못 내리고 있죠. 미국은. 실질 금리는 4.3% 정도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금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슷하더라고. 10년물이 한 3.3%, 3.2% 정도. 요번에 엊그저께 그 금리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그 총재가 그랬죠. 미국 안 따라간다. 이제 안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안 올려도 됐거든. 경험했거든.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은행으로 다 갔다. 한국은행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중에 은퇴하면 은행으로 가야 된다. 간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다음은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달러 작년 22년도 강달러였죠. 금리 아까 금리에서 말씀드린 75포인트씩 막 올릴 때 강달러였죠. 그래서 1360원, 14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때 달러 인덱스가 그 110 정도까지 갔었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제가 표시한 환율이 지금 1330원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계속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작년 연말 올해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으로 국내 그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이 국내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주주 환원율도 없고 중국보다도 못하고 뭐 20%대니까 뭐 얘기할 것도 창피해져. 미국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거의 80, 90% 주주 환원율이 있는데 주주한테 다 돌려준다는 얘기죠. 이익 난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삼성이면은 삼성 창업주들 가족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난질이 많죠. 본인들이 자기네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안 하죠. 괜히 뭐 하나 조그만 거 투자해가지고 인수입 합병해갖고 돈이나 벌 생각하고 지배력을 넓히려고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좀 후진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진 그런 주식시장인데 최고에서 제일 선진 시장이잖아요. 어찌됐건 돈이 그래도 미국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작년 말서부터 올해 1월 달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기관도 많이 빠져나가고 개인들의 순 자본 유출이 굉장히 일본으로도 많이 투자했고 그 대신 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환율도 이제 안정돼 있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안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330원대 계속 좀 1월 달서부터 계속 있다. 한번 이때 출렁했던 거는 그때 뭐 북침설 그때 한참 12월 달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방사정법 쏘고 그래가지고 그때 출렁이고 그때 당시에 또 많이 빠져나갔고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관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3년치를 이렇게 보면은 1445원대까지 올라갔죠. 이때 달러 인덱스가 110가까지 갔을 거예요. 강달러. 금리 막 이렇게 75포인트씩 올릴 때. 지금은 이제 미국 금리는 이제 동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락 쪽으로 가는 추세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좀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하락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뻥 하나 터지고 나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죠. 안 그래도 시장 금리는 4.4%밖에 안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모두가 바라면 또 작년 12월처럼 모두가 바라면 또 금리 인하 안 하는 방향으로 또 가는 것도 있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 인하 안 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긴축한다 그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래놓고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몇천억씩 그냥 마이너스 통장 갖다 쓰고 몇 조인가요?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 갖다 쓰고 돈은 다 쓰고 입으로는 긴축 재정이라 그러고 시장에서 돈이 다 말라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눈속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잖아요. 1%였으면 거의 마이너스죠.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그 나라에서. 근데 올해도 마이너스다. 내수 쪽에 이렇게 침체가 계속된다. 그 결국에는 뭐 내수의 한 70%, 80%는 부동산 시장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죠.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보면은 너무 안 좋다는 말밖에 뭐 항상 안 좋지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그러면은 이게 올해까지 지금 성장률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첫 해가 되는 게 2024년도 아닌가. 그러지 않겠지만 간다면 2024년도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경제잖아요. 서민들이 좀 어느 정도 돈이 돌고 이래야지 경제가 좋아서 괜찮은 건데 지금 4월달 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 총선에 영향이 있겠죠. 여당이 그러면은 불리하겠죠.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왔는데 한은이 엊그저께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한은이 먼저 내릴 거다. 뉘앙스는 풍겼어요. 하는 총재가 먼저 미국하고 관계없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엊그저께 2월 그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마 동결을 했을 거예요. 과감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잖아요. 보수적이라서. 근데 이제 다음 금통위가 언제냐면은 아마 4월 10날이 총선이고 4월 총선 지나서가 금통위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또 그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공공요금이 이제 조금 슬금슬금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를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절적 요인이 있겠죠. 다음은 유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는 것 같아요. 우선은 유가가 많이 사우디 감산, 뭐 러시아 감산 이래가지고 유가가 많이 23년도에 오를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그 셰일 가스가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사우디보다도 더 그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의 비축량이 가스 비축량이 많아지면서 개솔린 비축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방어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도 물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모든 게 이제 기름값이니까 기름값이 이제 안정이 된데 슬금슬금 이제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78달러니까 배럴당 78달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씩 오르려고 하는 그런 추세.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도 이제 1,700원, 경유 가격은 보니까 1,500원대 초반, 요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조금 슬금슬금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100달러까지 갈 거냐, 이건 아니고, 다행히 미국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셰일로, 또, 오페크의 여러 산유국들, 이런 데서 좀 증산을 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물가에는 좀 치명적이죠. 다시 오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미 터질 전쟁,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제 2년이 다 됐잖아요. 만 2년이 됐고 3월달이면 2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작년에 터졌는데 그거는 유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조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나오는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선들,
수에즈로 이렇게 이집트 수에즈로 이렇게 나오는 산성들을 공격해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유가를 건드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잘 방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유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정학적으로 또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과장돼 있긴 하지만은 또 뭐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있고 또 대만이 뭐 저 미국 측 총통이 나와서 대만은 총통이라 그러죠. 예, 총통이 나와서 조금 지금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좀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긴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 덕에 우리나라도 좀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금값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금광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IMF 때 1990년대 이때는 또 막 금광 개발해가지고 그 공급을 늘리는 바람에 금값이 폭락한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보통 금광을 해서 금이 나오기까지 금광 개발하는데 한 10년 걸린대요. 그래서 그때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너무 안 좋고 인도는 또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사게 되고 사이딩하고 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인도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금 수요가 많아지는데 인도가 좋으니까 지금 인도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큰 틀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지금 한 2, 3년 만에. 그래서 지금 인도가 금 수요가 좀 많고 그래서 금값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다. 앞으로도 좀 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공급보다는 수요 쪽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년도 23년도 세금 그 마이너스가 세수 부족이 56.4조라고 그래요. 56.4조인데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담배값이 인상이 됐었죠. 지금 담배 한 갑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000원 했나요? 2,500원 했나요? 그게 이제 5,000원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면 과연 뭘로 이 세수를 메울까?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고 뭐 단기채 시장에다가 단기채 많이 발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기준금리 내리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성장률이 좋으면 가계부채가 많고 우리나라 지금 DSR이 지금 50% 60%잖아요. 60%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만 40%인가 그렇게 돼 있고 한데 그거 DSR 그거 다 뭐 그렇고 그렇다 보면 DSR이 가계부채가 높아졌는데 24년도 1월 달서부터는 또 신생아 대출, 청년 대출 나오고 하면서 기존의 주담대 갈아타기 온라인에서 갈아타기를 해서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쪽에 제가 그 추천을 많이 드렸죠. 금리가 싸다 3%대 중반 정도 된다 해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 지금 많고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그 1금융권 5개사 5개 은행에서 경쟁이 안 되죠. 한 0.5% 5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주담대가 1년이면 한 300만 원 정도 그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고 과연 이 정부는 세금이 부족한 거를 뭘로 메꿀까 이런 게 이제 말로는 긴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재정 건전성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긴축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뒤로는 한국은행에서 그 돈 빌려가지고 몇조 원씩, 몇십 조씩 빌려가지고, 그게 그거지 뭐. 그 말을 뭐 하려고 해.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돼 있고, SNS가 발달을 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꼼수를 부리면 바로 그냥 떠버리는 세상이니까 이 현 정부는 그런 거 그냥 하는 것 같아. 다 그냥 뭐 그 그린벨트 또 토지거래 허가는 아직 안 했지만 또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 거는 글쎄 그게 그 경기 부양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부양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게 엉뚱한 뜬금없이 그런 게 총선 앞이라고 그랬고 이것저것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앞으로 12월 달서부터는 내년 4월 10일까지 저 뉴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총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100%다. 근데 계속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도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고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상대편하고 어차피 그놈이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물을 흐려놓는 거죠. 방송들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언론의 권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미 언론들이 다 맞춰가지고 누구 밀고 누구 후원하고 이러면서 줄서기 해가지고 권력들이 그러면 권력자가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언론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듣잖아요. 국민들 개개인들은. 근데도 연세 그런 거를 접하지 못하는 되도록이면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죠.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바닥서부터 시의원서부터 시민단체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유럽처럼, 시간을 오래 걸려서, 검증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 연륜을 쌓아서 미국처럼 오랜 기간 동안 온 사람들이, 지도자 국가 대통령도 되고 이래야죠.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와갖고 해버리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정치 얘기보다는, 조금,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GTX 요번에 제가 저번 달에도 GTX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GTX를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앞으로 10년 지나서 15년 정도 20년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까지는 이 GTX가 준공돼서 운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변할까? 안 그래도 디지털 세상이 돼서 회사로 출근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뭐 출근 안 하고 그냥 재택근무하고 이런 쪽으로 미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은 땅은 뭐 한 20%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남한 면적에. 근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근데 또 경기 북도는 빼고 경기 남쪽으로 인천, 김포, 인천서부터 뭐 일산도 100만 인구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기 남쪽에 있잖아요. 또 저쪽은 또 이천 지나서 여주 가면은 또 그 여주 인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천 인구나. 그러면 이쪽에 앞으로 GTX가 운행을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부동산 시장에. 뻔하죠. GTX 역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역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겠죠. 그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 GTX 역에 안 지나가는 요 빈자리들, 요런 데가 집값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GTX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뭐 신축 아파트들, 밀도가 이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전철이 주도하던 교통시대가 GTX로 넘어가겠죠. 앞으로 10년 후서부터는. 그래서 이 GTX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제가 투자할 때 한 2년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뭐 서울의 강북에 무슨 뉴타운, 장위동, 상계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되도록이면 강남에다가 어차피 투자하신다 그러면 강남에다 투자하셔라.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응?
오히려 검단 신도시 방어하고 있잖아요. 신도시들은 더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추천해 줄 때 한강 이북보다는, 물론 한강변은 뭐 그 고급 아파트들도 많고, 뭐 이천동이라든지 용산, 한남동, 또 저 옥수동, 금호동, 이쪽에 성수동, 또 옆에 광장동까지, 이런 한강변 쪽으로는 괜찮다. 마포. 근데 되도록이면 한강 이남에다 투자를 하셔라. 판교역 주변에 한 20억 이상 가잖아요. 84 기준으로. 광교 한 15억 이상 가잖아요. 동탄2 15억 이상 가잖아요. 경부 라인들. 요즘에 이제 GTX 그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 노선 발표하고 나서 평택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천안, 아산 여기까지 연장됐잖아. 평택서부터. 그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청주에서 일할 때 오송역 40분 걸려요. 저기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30분 걸리고, KTX 타면 서울에서. 제가 여기 검단에서 여기 화성 내려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아침에 하고 저녁 때 내려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70km인데. 밤에 오면 1시간 걸려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GTX가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주거를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에 하셔라. 대기업들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또 여기 저 대장지구나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SK가 들어오고, 마곡지구에는 LG가 들어가 있고,